립진스키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진스키 정리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자본이 축적되면 자본 집약제의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노동 집약제의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요소 부존량이 증가했는데 두 재화의 생산량이 동시에 증가하지 않고 한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될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가 소국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생산량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재화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국제시장에 영향을 못 치니까 재화가격이 변하지 않지요. 재화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요소가격도 변하지 않고 또 요소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요소 집약도도 변하지 않는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 에듀어스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에듀어스 박스에서 XJ 원점이고요. 여기가 YJ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균형점이 A점이라면 XJ의 생산량은 X1, YJ의 생산량은 Y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박스가 K1에서 K2로 자본축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YJ 원점이 Y1에서 Y2로 이렇게 움직여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듯이 이 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고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소 상대 가격도 변하지 않고 재화 가격과 요소 가격 간에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화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요소의 상대 가격도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는 이 요소 집약도, 결합 비율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점이 Y1에서 Y2로 바뀌어갔지만 XJ와 YJ의 생산 방법은 요소 집약도는 예나 지금이나 또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봤더니 그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이 되고 이 B점에서는 XJ의 생산량이 X2, YJ 생산량이 Y2가 됩니다. 그런데 XJ의 생산량은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고 원점에 가까워지니까요. YJ의 생산량은 원점에서 더 멀어졌지 않습니까? YJ의 생산량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축적되고 나니까 자본 집약제인 YJ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대신 노동 집약제인 XJ의 생산량은 감소했다는 것을 이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국에서도 큰 나라에서도 자본이 축적됐을 때 한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립진스키 정리가 성립하겠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국의 경우에는 요소 부존량의 증가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변하게 되면 이 생산량의 변화가 국제시장 가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제시장 가격이 변하게 되면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변하게 되면 요소 집약도,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변하기 때문에 이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될지 또는 이런 점으로 가게 될지 또는 다른 점으로 가게 될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립진스키 정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 다시 말해서 생산량의 변화에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만 성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립진스키 정리를 생산 가능 곡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원래 이게 기존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초기 균형점이 A점이고 이제 자본이 축적되니까 이게 자본 집약제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YJ가 생산 가능 곡선이 이 YJ 쪽으로 바이어스드 돼.
편향됐다 그러죠. 편향돼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확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될까? 국제시장 가격이 이 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국제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접점을 찾아보면 B점이 되고 그래서 이 B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데 이 B점에서는 어떻습니까? YJ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XJ의 생산량은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YJ가 자본집약제이니까 다시 말해서 자본집약제 생산량은 증가하고 노동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재화가 여러 개일 때 다재화 무역 모형에서 자본 축적이 나타났을 때 무역 패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등량 곡선은 단위 가치 등량 곡선입니다. 단위 가치 등량 곡선이라는 것은 화폐의 일정 단위, 예를 들면 10,000원, 100,000원 어치의 단위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등량곡선 이렇게 생긴 재화인 거죠. 2번 재화, 3번 재화, 4번 재화가 되겠고 1번, 2번 재화는 더 노동집약적인 재화고 3번, 4번으로 갈수록 자본집약적인 재화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제의 자본 부존도가 K1 그 경제의 총 자본 부존도 나누기 노동 부존도를 나눈 게 이제 K1 바가 되겠습니다. 요소 부존도가 이렇게 됐다면 이 나라는 1번 재화하고 2번 재화를 생산하게 되고 이때 이 경제의 웨이지 렌탈 레이쇼는 이렇게 됩니다.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제의 자본이 축적돼서 K2까지 자본이 축적됐다고 하면 이 경제는 1번, 2번 재화의 생산을 버리고 3번 재화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에서 자본이 더 축적돼서 K3로 가게 되면 계속 자본이 이렇게 축적되어 가는 거죠. K3로 가면 이때는 이 경제는 3번, 4번을 생산하게 되고 이때의 이 경제의 임금 임대료 비율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어떤 경제의 자본 부존도가 증가하게 되면 재화의 생산이 보다 캐피탈 인텐시브한 재화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임금 임대료 비율이 1번에서 2번, 3번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는 만약에 두 나라의 요소 부존도가 크게 달라가지고 두 국가가 공통으로 생산하는 재화가 없는 경우에는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는 요소 부존도가 K1 바고 B라는 국가는 요소 부존도가 K3 바다면 B는 3번과 4번을 생산하고 A는 1번과 2번을 생산하니까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재화가 없죠. 다시 말해서 재화 가격이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번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 2번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같아질 수가 없고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소 가격 균등화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소 가격 균등화는 어떤 국가들하고 성립하느냐? 예를 들면 요소 부존도가 여기를 보시면 K1바가 여기 있죠. 이 A, B 사이에 요소 부존도가 있는 국가들, 그 국가들 간에는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가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생산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자본을 빠르게 축적돼 왔고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듯이 자본이 축적되면 자본 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노동 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공업을 우리가 노동집약제라고 그러고 중화학공업을 자본집약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1975년에는 우리나라가 주로 노동집약제의 생산량이 많았다면 2014년에는 자본집약제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자본집약제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노동집약제의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요소 집약도 어떤 생산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 변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따라가 보시면 이게 생산량이고 이게 자본, 이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생산에는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이 필요한데 보시면 중화공업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이 1970년부터 1996년까지 16.8%, 그 다음에 경공업의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8.4. 다시 말해서 노동집약제든 자본집약제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 왔죠. 하지만 자본집약제의 생산이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 증가를 위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증가했을 텐데 중화공업 생산 증가를 위해서 자본의 연평균 투입 비율은 17%, 노동은 7.2%. 다시 말해서 자본의 투입이 노동 투입보다 빠르게 증가해 온 거죠. 경공업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공업 생산에서도 생산 요소 투입비를 보면 자본은 연평균 11%, 노동은 2.6%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집약제의 생산량이 더 빨리 증가해왔고 이 기간 동안에 자본집약제의 생산량이 노동집약제의 생산량보다 더 빨리 증가해 왔고 또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을 보면 이게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왜 생산에서 자본 투입 비율을 상대적으로 더 늘려왔을까? 그것은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이런 생산 방식을 채택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자본집약제의 생산이 자본 축적이 계속됨에 따라서 자본집약제의 생산이 증가하고 노동집약제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품도 변해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1970년대, 1990년대는 주로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이 자본집약적인 제품으로 옮겨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10대 수출 상품의 무역 비중이 50, 53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10개 품목의 수출 상품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특정 제품에 매우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한국 경제에서 자본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 이 자본 축적으로 인해서 자본집약제의 생산량이 증가해 왔고 또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본 가격은 떨어지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올라갔다. 그래서 자본이 집약제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것이 자본집약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고 또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올라가게 되니까 생산 방식이 자본집약적으로 생산 방식이 바뀌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